10여 년 전에 미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무인 드론 공격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오락실 같은 데서 게임 조종실 같은 이제 기지에서 드론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이제 드론을 파견해서 투입해서 전투 목적을 달성한 뒤에 살상전을 성공한 뒤에 샌디에고에 있는 집이 거기 있으니까 퇴근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는 그 르포 기사를 내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드론 전투기는 뭐 현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번 물리적 충돌만 봐도 전쟁에서 뭐 드론 전투기가 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각하셨어요? 참 이렇게 참 좋게 불러주셨는데 여쭤보니까 또 지각을 참 연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하철을 거꾸로 타셨다는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쭤볼 게 많은데 예. 먼저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한 차례씩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드론들은 각자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드론뿐만 아니라 뭐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많은 수를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란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한 320기 넘는 이제 드론을 발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란에서 만든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입니다. 네. 이제 그 320여 기는 이제 드론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고 뭐 탄도미사일도 있는데 한 170여 기를 샤헤드 136이라는 걸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샤헤드 136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가격이라고 보는데 요 하나에 네. 한 2만 달러 정도 합니다.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자폭이라서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엄청나게 비싸겠죠. 한 수십억 하는데 네. 이건 한 2,600만 원으로 사실 뭐 그 정도의 명중률과 정확성 갖고 있지 않지만 네. 공포의 효과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네. 이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이 사실 이제 크기가 한 전장이 3.6m, 네. 전폭이 한 2.5m 되는데 3.6m. 네. 네. 2.5m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보통 시속 한 185km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가 1,800에서 한 2,500km 되니까 이란에서 발사를 해서 이스라엘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000km 사거리니까. 근데 문제가 1,800km면 어쨌든 우리로 따지면 뭐 한반도를 충분히 예, 횡단하고도 그렇죠. 남는 사거리를 갖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일단은 크기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게 전투기로 요격이 가능해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뭐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낮게 비행해서 이렇게 막 네. 날아가는데 네. 샤헤드 136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도 잘 잡히고 전투기가 요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수가 격추가 돼 버렸어요. 가다가 한 170개 띄워놓고 그 중에 몇 개라도 걸려라 이런 거네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일단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네. 사실 뛰어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지만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드론을 날리는 것보다 드론을 막는 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 보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지대공 미사일들이 발당 가격이 뭐 싼 거는 수억부터 네. 비싼 거는 수십억까지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 드론 날아오는데 네. 수십억짜리 지대공을 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1조 원이 들었다, 뭐 몇 조 원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보도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는 비용은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네. 일단은 이 뭐 지대공사 이런 것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네. 드론만큼 싸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좀 저렴한 요격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약간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국의 적진의 전투 예산 전력을 소진시키는 데는 혁혁한 공이 있겠네요.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소련처럼 그렇죠. 러시아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네. 서방에서 이제 그 러시아도 지금 그 샤헤드 136 드론을 이란에서 수입해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데 네. 러시아에서 쓰는 게 이란 겁니까? 이란 거를 네. 수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샤헤드 136을 자기네가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샤이드 136은 사실 수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걸 막 패트리어트나 뭐 이런 미사일로 막다 보니까 이 저가 표적의 고가의 미사일 쓰다 보니까 탄약이 이제 급속도로 소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 하나씩 여쭤보면서 이제 일단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자기들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무기 상당수가 미제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스라엘이 사실 이 드론을 전쟁에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98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침공할 때 지금은 사실 아주 보편적인 무인기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TV 카메라를 무인기에 달아서 요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장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하는 네. 좀 새로운 기술을 이제 82년도 레바논 침공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미국도 보고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제 무인기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도입을 했고 네. 그래서 한동안은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은 좀 강세긴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무인기 시장에서 대부분을 뭐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좀 효과가 컸죠. 거기다 이번에 이란이 쏜 샤헤드 136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만든 하피라는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피라는 무인기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북한의 방공망이나 이런 걸 타격하는 데 쓰는 무인기인데 사실 이거를 데드카피했어요. 샤헤드 136도 외형을 보자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피라는 무인기를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카피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처음에 드론을 발사할 때 네. 항로라 그럽니까? 가는 길을 입력해 놓고 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계속 무슨 이렇게 조정해서 예. 이게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조이스틱 하듯이 이렇게 네. 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네. GPS라든가 네. 이제 위성 항법 장비 입력해 놓고 쏘는군요. 예, 일종의 경로점을 지정을 해주죠. 네. 그럼 경로점을 따라서 저희가 자동으로 비행을 하다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작하는 조작사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네. 예, 또 옆에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무장을 장착한 드론들이 많다 보니까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작사가 한 2명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무인기 달린 뭐 카메라든가 무장을 또 통제하는 네. 그런 인원들이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보통 2명 정도가 같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쓴 드론 전투기와 네. 이란이 쓴 드론 전투기의 어떤 재원을 보시면 예. 어디 기술이 더 앞선다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인기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하고 한 이제 이스라엘 세 나라 정도가 거의 네. 탑3로 꼽는데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그룹에 있는 나라고 이란은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거라든가 이스라엘 걸 뺏겨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으로 그렇게 높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란은 이제 뭘 만들면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는 면이 있죠. 네. 미국,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네. 드론 전투기의 어떤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중에 공교롭게 이번에 이란도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드론으로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게 됐죠. 네.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의 이런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서 네. 사실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탄도 뭐 짜고 쳤다는 분석도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약속 대련 아니냐 이거라는 네.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는 무인기 쪽에서는 좀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서 미국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드론 전투기는 미국 겁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미국제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나토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무인기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성품 무인기를 받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또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추세긴 한데 DIY 무인기 그래서 네.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거 네. 소량이더라도 자기네들이 직접 무인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럼 뭐 드론에다가 탄두만 이렇게 붙여서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 초반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네. 이제 중국산 DJI 드론을 가지고
DJI. 예. 우리가 쓰는 그 DJI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거 쓰는데 그거 아, 100만 원인데. 전 깜짝 놀란 근데 게 그건 아주 작은데요. 그러니까 이 뭐 좀- DJI 드론이 네. 지금 사실 전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전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이 못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JI 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큰 전투를 벌여야 누군가 이제 승자가 될 수 있는데 이 큰 전투를 벌려면 병력이 어딘가에 모여야 되고 전차라든가 장갑차가 여기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론이 활개치다 보니까 모일만 하면 모이는 장소마다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거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잘 보시면 굉장히 소규모 전투밖에 안 일어나요. 대규모 전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 이제 그런 방산 관련 뉴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55mm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갈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를 쏘면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쏴야 됐는데 지금은 드론이 계속 목표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발만 딱 쏘면 정확하게 목표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155mm 포탄은 드론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드론이 적의 어떤 GPS 좌표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포의 정확도가 확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 드론은 계속 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전장에. 뭐 그게 전장에 사실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실 때는 한두 대로 보이겠지만 네. 여기저기 전장에 다 이걸 합해 보면 수백 대가 전장에 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155mm 포탄 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전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어딘가 집결을 해서 큰 세력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네. 이게 드론이 계속 정찰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전투 병력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일만 하면 때리니까 이게 지금 전황이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워터르 전투처럼 정말 그 전투에 승부를 낼 만한 큰 전투가 열리지를 이제 못한다. 옛날 같았으면은 사실 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전장이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소전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전차와 장갑차가 정말 그 들판에 얽혀가지고 막 싸우던 전장인데 지금은 드론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창호를 파고 있어요. 지금 전선에다가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에는 안 하던 행동이었는데 그 정도로 드론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호를 판다는 건 이제 서로 공격이 힘들다 보니까 네. 방어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드론이 완전히 그냥 어떤 전쟁의 문법을 바꿔버리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후반부에도 언급을 할 생각이지만 네. 지금은 전쟁에 있어서 전쟁 양상에 있어서 드론이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무기를 좀 살펴보죠. 예. 드론이 이렇게 수직 공격이 가능해서 이렇게 수평 공격만을 막기 위해 특장화된 전차 같은데도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말도 얼핏 들은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드론 무기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드론 하면 이제 무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드론도 사실 이제 대중소가 있습니다. 큰 거는 정말 전투기만한 것도 있고. 네. 지금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DJI 같이 아주 좀 작은 드론들이 좀 굉장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이제 거기다 더해서 지금은 용도에 맞게 드론을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네. 부품만 가져와서. DIY 드론. 네, DIY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 같은 경우에 한 150억 정도 해요. 네. 근데 그런 전차가 이 드론에 달린 수류탄 하나가 이 문 열려져 있는 틈새어 들어 전차 내부로 들어가서 빵 터져서 전차를 폭파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DJI 드론이 뭐 사실 뭐 좋은 거는 뭐 몇 천만 원도 하지만 사실 뭐 수백만 원 단위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류탄도 사실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비싸봤자. 네. 그러다 보니까는 150억짜리 전차가 그야말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오다가 늦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 이 이제 민간 단체 중에 이 러우전 관련돼서
러시아 전차 파괴된 그 개수를 집계하는 그런 오릭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한 3,000대 러시아 전차가 파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단체는 특징이 뭐냐면 이 파괴된 러시아 전차의 사진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3,000대가 파괴됐는데 제 짐작에는 한 그 중에 절반은 이 드론에 의해 파괴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전차에 대한 전투력은 러시아가 훨씬 세겠지만 사실은 똑같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차이는 없습니까? 러시아도 똑같이 드론 이용해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좀 이번 전쟁에서 실수를 한 게 전쟁 초반에 드론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드론에 당한 다음에 지난해부터 굉장히 러시아도 지금 드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똑같이 이제 DJI 드론 사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DIY로 만들어서 실제 드론을 투입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샤히드 136 같은 드론을 들여오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전차들은 옵션으로 이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뭐 무인 기관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드론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대드론 장비들을 전차에 이제 장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전차나 장갑차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대드론 장비를 이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죠.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드론이 가서 이렇게 딱 조종해 놓으면 가서 딱 때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드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보고 있다가 카메라 하나 달면 이제 전송이 될 거고 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요인을 암살한다. 과거에 이란 뭐 누구 사령관 네. 뭐 이건 다 이 드론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미국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기존의 전투기나 이런 건 물론 위성으로 들여다보는 거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거고요. 그렇죠. 보고 있다가 뭐 진짜 뭐 몇 시간씩 있다가 그 요인이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때려버릴 수 있는. 예.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상으로 보시기에는 뭐 이란에 뭐 이런 뭐 민병대 네. 누구를 제거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 백악관을 중심으로 뭐 국방성이나 뭐 국가안보국이나 사실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프레데터나 리퍼를 이용한 드론 암살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암살할 때 다 법리적인 검토를 합니다.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암살하기 직전까지도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놓고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제 2003년에 한 가지 예로 이제 말씀드리면 2003년에 이라크전 때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제 당시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네.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의 은거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스텔스 전투기인 F-117 동원해서 이제 암살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비행기는 현장에 거의 다 와가는데 백악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야 이게 국제법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놓고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지면서 폭탄은 떨궜는데 사실 사담 후세인이 다른 곳으로 가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드론을 이용한 암살이 시작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그게 죄송합니다.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03년 이라크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이 개전을 선포하기 전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유럽이 반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인 구역에서 누군가를 암살했을 경우에는 이건 사실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드론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지점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곳으로 많이 이제 지점을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영화를 보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탁상 공론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제 플라잉 더 스카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론에 이 누군가를 암살한다 그러면 사실 법적 검토도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것도 좀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을 잘 몰라서 근데 개전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암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윤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기술적으로는 쉽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검토를 많이 하겠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 군은 아직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미 연합 연습을 하게 되면 미측에서 좀 의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법무 검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북한이 네. 어떤 표적을 타격을 할 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법적 검토를 하는데 우리는 약간 이제 우리 영토라는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법적 검토를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는 이러다가 뭐 미국 공군사관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뭐 수십억 원이 들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비용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가서 이제 위험에 처하잖아요. 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드론으로 다 갖다 때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네. 지금은 드론이 사실 이 유인 전투기 역할을 대체하는 데는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한 가지 문제가 네. 뭐냐면 이 상황 인식 능력이 이 무인기와 유인기 같은 경우는 유인기가 오히려 상황 인식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거야 예.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무인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된 모니터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TV 화면 속에 있는 걸 보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실제 무인기가 떠 있는 곳은 환경적인 변수가 또 있거든요. 뭐 날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을 때는 사실 대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통신의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방송국에 쓰는 장비 중에 이제 SNG도 있고 네. 유팩이라는 장비도 있잖아요. 네, 네. 유팩 같은 경우 이제 LTE를 한 4개 정도 잡아서 이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 두 가지 장비들의 문제가 뭐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완전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근실시간이죠, 그게. 네. 리얼 타임 영어로 하면. 많이 늦으면 한 2초 정도 늦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생방송 나가보면 이제 그런 걸 좀 겪어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2초라는 딜레이가, 아 그러겠군요. 예, 막 이게 적군들이 막 움직이는데 2초 늦으면 이게 예, 아. 그런 그 딜레이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갑자기 뭐 목표물이 바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기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드론 기술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체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가 있으면 앞에 이제 무인 전투기가 한 뭐 2대든 4대든 전방에 나가서 이게 먼저 적진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 상황을 쫙 보고 혹은 요거를 때려야겠다. 그러면 무인기가 가서 직접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게 굉장히 이제 미래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AI 전투기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미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뭐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라던가 뭐 6세대 차원화 6세대 전투기에 네. 이 유무인 복합을 이제 적극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조종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인기를 조작하는 조종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을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인 조종은 다 이제 무인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장 정도만 야 이 목표를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유인기 조종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앞으로 향후 방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유무인기를 동시 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인기 조종사의 수를 이제 줄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어떤 적진에 들어갈 때 이제 사실 그쪽에 방공망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를 거 아니에요. 위성으로 탐지. 그렇죠. 예. 위험할 때 먼저 앞장서서 이제 무인기가 딱 들어가고 예. 그 정리가 뒤에, 좀 되면 예, 그 뒤에 뒤에 이제 유인기가. 조종사가 예. 조종하는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가 들어간다. 예. 그렇게 그래서 복합해서 심지어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그런 뭐 무기체를 하나 꼽자면은 이제 아마 공격 헬기 하면 떠올리시는 게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 많이 네. 떠오르시잖아요. 이 아파치 공격 헬기 최근에 나온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무인 복합 체계가 거의 한 2단계 정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목표는 아파치 공격 헬기에서 상공에 떠 있는 무인기를 조종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고 지금은 이제 무인기에서 전송되는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헬기로 이제 받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굳이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전차 잡으러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 먼 거리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면 되니까 생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기의 생존성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죠. 예. 이러다가 이제 소형 뭐 DJI 같은 그런 드론들은 뭐 영화처럼 뭐 전투기나 특히 헬기 같은 데서 막 거기서 막
출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래서 영화처럼 사실은 진짜.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군이 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거기다 제일 지금 무섭게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어디 저 부산 광안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군집 드론 이용해서 네. 뭔가 글씨도 만들고 드론쇼.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군집 드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의 드론을 막 동시로 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물도 만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군집 드론을 전투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여 기의 소형 드론에 네. 폭탄을 다 달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드론쇼 할 때 보면 뭐 저 펩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수천 개가 뜹니다. 수천 개가. 물론 작은 거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수천 개의 드론에 폭탄을 달아서 어딘가를 공격을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 막을 수단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단이라는 게 뭐 대공포, 그다음에 미사일도 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자그마한 드론들은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도 탐지 범위가 수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나온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발견해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대드론 장비들과 관련해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EMP, 이 전자기파로 한 번에 여러 드론을 이제 네.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은 연구가 되고 일종의 있고. 뭐 산탄총 같은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강력한 전자기파로 네.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 이제 무인 조종으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인 조종되는 통신을 교란시키거나 아니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뭐 주요 이제 컴퓨터 칩 같은 거를 이걸 이제 소프트 킬로 없애버리는 거죠.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드론을 막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네. 그 뭐 우크라이나전이나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전 때문에 네. 사실 세계 각국이 이제 그런 대드론전 관련된 장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뭐 지난해 이제 북한 드론 위협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드론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어떻게 잘 막느냐도 이제 미래 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아이언돔 그 이스라엘이 쓰는 아이언돔 원래 드론 잡는 겁니까? 아니죠. 전투기 잡는 거죠. 원래 아이언돔은 개발 목적이 그 하마스가 쏘는 로켓 포탄을 잡으려 그러겠죠?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이제 방공 시스템도 이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이라크전 지나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통합형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거기에다가 이제 적 포탄까지 요격을 할 수 있는 체계 네. 이걸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중 대표적인 이제 무기가 바로 이제 아이언돔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로켓탄도 요격하고 전투기도 요격하고 무인기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격 체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아이언돔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형 뭐 그런 뭐 장사정포 요격 체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성능은 아이언돔이랑 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좀 위력이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언돔 같은 무기가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방공 그런 체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죠. 위원님 저 밝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위원님은 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연구하는 기관에 일하시다가 왔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런데 드론이 정말 소형화돼서 진짜 한 50cm 정도 되는 드론들이 한 500대, 1000대가 이렇게 온다. 예. 근데 지대공으로 그 100% 요격한다는 건 정말 어렵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앞서도 이제 대드론 요격 수단들 몇 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물리적 수단으로는 사실 이제 미사일도 있고 대공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만드는 기관포 중에 그 특수한 좀 탄이 있습니다. 그 아헤드 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전방 산개 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30mm 포탄 앞에다가 포탄 안에 텅스텐 탄자를 이렇게 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드론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터지면서 텅스텐 탄자가 아까 말씀드린 산탄총처럼 네, 네. 확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량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 포탄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레이저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레이저는 사실 많은 수의 드론을 요격하는 데는 사실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기적인 방법은 뭐 EMP를 사용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아이드 탄과 같은 그런 특수 탄약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군집 드론에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이라는 무슨 발키리 그건 뭡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걸 개발 중에 있냐면 드론으로 드론을 교육하는 그런 약간 이제 드론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고 어쩌면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론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폭탄을 달아서 폭발력으로 이제 드론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프로펠러 추진으로 배터리로 가는 원칙이겠죠. 뭐 거기에 엔진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모든 전기 드론의 추진이 될 원칙.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아까 프로펠러 말씀하신 방식도 될 수도 있고. 큰뭐 예. 10m짜리 이런 건 좀 다르겠군요. 예, 그래서 큰 그건 것들은 엔진이 들어가겠군요. 엔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네. 우리 그러니까 현재 지금 최강 뭐 동급 최강 전투용 드론은 어떤 모델 어디서 만드는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공개가 됩니까? 앞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전 세계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실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리퍼라던가 그다음에 뭐 프레데터 이런 것들이 지금 프레데터는 사실 이제 미군에서 퇴역을 하고 있고 네. 리퍼가 사실 굉장히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리퍼가 정찰 공격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잠수함 탐지 이제 뭐 해상 감시 이런 역할로도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럼 왜 미국이 무인기의 1등이냐? 실제 만든 무인기들을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실전 경험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무인기들이. 뭐 이스라엘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서 있고 그다음 이제 바짝 쫓고 있는 게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드론의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할 게 뭐냐면 어느 목표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항법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드론들이 이제 미국이 만든 GPS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드론을 사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는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시장을 중국이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워낙 또 드론에 대한 기술력도 있고요. 이제 핵심적인 건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베이더우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가 만든 예를 들어서 뭐 프레데터 거 잉몽급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그런 위성 항법 체계를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론이 크거나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위성 통신 체계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이제 자국 내 군용 위성도 많고 네. 동맹국에 그걸 빌려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미국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걸 못 쓰는 거죠.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대신에 중국은 통신 위성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별로 사이 안 좋은 나라들 뭐 그게 이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리퍼를 팔기 애매한 나라들 뭐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 뭐 UAE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사실 지금은 중국제 대형 드론들이 다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DJI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왜죠? 중국제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규모 전투의 양상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박격탄이나 수류탄 달고 그냥 이렇게 날고 있다가 그야말로 뭐 중요한 지휘부만 탁탁 때리면 네.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큰 드론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소형 드론들이 일선 전투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오늘 지각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떡하시죠? 우리 기술력 어디까지 왔습니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국제 시장에 내놓을 만한 그런 드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방산을 앞서가고 있는데 왜 이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K방산의 가장 큰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방산 전자가 약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방산 전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UAE에 천궁2 수출하면서 천궁2 레이더를 수출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는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은 잘 만드는데 군용 통신에서는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통신 장비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가전도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잘 만드는데 근데 그 전자랑 다른가 이상하게 보죠? 네. 군용 통신 장비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도 뒤쳐져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전자가 좀 취약하고, 왜냐면 드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사실 무인기를 도입을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한 2000년 10년 초반부터 2020년까지 약간 무인기에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죠? 이제 중요한 이제 왜냐면 그때 뭐 북한이 무인기 보내서 네. 우리 뭐 저 그거 찾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비를 이제 했을 중고도 텐데. 무인기하고 차기 군단 무인기를 새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감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허송세월하면서 한 10년을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하고 기술 격차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그걸 다시 앞서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우리가 국제 시장에 내놓을 만한 군용 드론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오래 멀리 보내고 오래 떠 있으려면 예를 들어 배터리 기술도 중요할 텐데 우리 그 기술도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인기 엔진, 특히 네. 제트 엔진이나 뭐 피스톤 엔진,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부분 지금 사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국내 무인기가 이 방산 시장에서 활약하는데 좀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곳을 여쭤봐도 돼요? 기업이나 기업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대표적인 이제 큰 거 만드는 드론 회사들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제가 마음대로 몸담았던 네,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고 이제 대한항공 정도가 이제 우리 군에 사용되는 좀 중대형급, 중형급, 대형급 드론들을 만들어서 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게 드론이 전쟁의 지형을 바꾼다는 이야기하면서 드론이 전쟁이 쉬워져서 어쩌면 그 과거에는 사람 죽기 때문에 반전 여론도 많고 전쟁을 개시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예. 드론이 도입되면서 인류에게 전쟁이 쉬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오히려 그게 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향후에 분명 대세는 드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령 같은 것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 드론 전투기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지각 안 하시고 예, 다시 한번 도착하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